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지와 경영, 경영과 복지 이 두 채널 속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과연 복지 경영이 무엇일까? 또 경영 속에서의 복지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고민이 되고 또 함께 생각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지와 경영, 경영과 복지는 사실 새로운 융합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의문을 갖고 또 그 학문에 대한 진정성과 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는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복지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틀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복지와 경영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렇다 할 만한 정답을 또 이렇다 할 만한 어떠한 확증적인 또한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내거나 또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경영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채널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만들어가고 또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심어가는 것이 이번 복지 경영을 공부하는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몇 년이 지나면 복지와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과 함께 이론적인 근간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복지 경영에 대한 이렇다 할 만한 교과서적인 텍스트가 아직 시중에 나와 있지 않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복지와 경영을 한 걸음씩 진행하면서 이 복지의 경영의 마인드를 함께 심어가는 그러한 것이 이번 본 강좌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과목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 복지 경영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또 긍지를 갖고 공부한다면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결과를 따낼 것이고 그 기대 효과에 부응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영이라는 거와 오늘은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경영혁신이라는 단어는 매니지먼트와 이노베이션이 함께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MI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이라는 그러한 초점에서 함께 공부를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혁신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는 뭔가 새로운 또 새로운 기법, 새로운 접근법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노베이션에서 한번 키워드는 우리가 new라고 하는, 여러분, new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새로운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다만 새롭다라고 하는 그 위치 속에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포커스에서 맞춰서 보기 때문에 새로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새로움은 또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발, 또 새로운 시각,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또 어떠한 작업을 할 때 새로운 초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프로그램, 또 새로운 제품,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시스템, 여러 가지 새로움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이노베이션을 지시하는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할까요? Why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노베이션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기업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다시 말하면 기업은 100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새로운 걸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수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도 짜고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자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인사관리도 하고 조직관리를 통해서 그 원하는 기대 수치에 올라가기 위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경영 기법이다. 근데 경영 기법인데 이러한 경영 기법을 혁신적으로 하자.
어때요, 여러분? 뭐 모든 것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잘 되어지면 별 무리가 없는데 잘 안 되어지다 보면은 뭔가 우리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기대 수치를 원하는 대로 끌어올리고 또 원하는 만큼 그 기대치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경영의 혁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뭔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소셜 웰페어도 변화되어야 된다. 자,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가 변화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가 변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저는 사회복지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셜 워커들의 마인드 또는 소셜 워커들의 thinking 또 소셜 워커들의 뭘까요? 이러한 feeling, thinking, being 이 feeling, thinking 그 다음에 어떤 그 behaving까지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behaving까지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겠죠. feeling, thinking 그 다음에 behaving. 자,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어지지 않고는 어떨까요? 사회복지는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해도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 이게 말은 해요. 근데 정작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자기의 마인드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로부터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변화되면 얼마든지 생산성이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또 경쟁 속에서 이겨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야 된다. 자, 스스로 변할 수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어떤 구조나 어떤 조직에서 볼 때는 분명히 혼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변하지 않고 스스로 안주하고 변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과거 회귀적인 분위기로 자꾸 돌아가는 경향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실 그러한 이기기 위해서는 또 경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혁신에 있어서 먼저 사실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될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사실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 밑에 먼저 선결 과제가 있는데 그걸 먼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결 과제가 뭘까요? 이 선결 과제가 제가 볼 때는 매니지먼트 속에서의 뭐가 선결 과제 될까요? 그렇죠. 셀프 매니지먼트. 다시 말하면 스스로에 대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변에 보면 어떤 사회복지사들은 끊임없는 새로운 어떤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끊임없이 리메이킹 시키고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또 보편적인 그러한 소셜 워커들은 스스로에 대한 셀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잘 안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 일을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변화의 주체자로서 그 일을 보거나 그 일을 관여하거나 그 일에 투입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시킨 일, 또 당연히 누군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자기의 업무만 하려고 할 것이지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 부분이 좀 너무 약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분명히 그 일을 조금만 준비하면 될 텐데 이 스스로에 대한 셀프 매니지먼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 이러한 범위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 생각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위해서 자기를 좀 철저하게 한번 나름대로의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매니지먼트 작업이 우리는 먼저 선결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셀프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좀 새로운 업데이트 시키는 것, 휴대폰만 우리가 업데이트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던 것 어때요, 여러분? 5년 전에, 10년 전에 공부했던 그 지식이 오늘 here and now의 이 현장 속에서, 필드에서 그것이 잘 적용이 되던가요? 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배운 지식은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100% 사용할 수 없는 공부를 우리는 해왔었고, 또 그것을 우리는 아직도 보존하고 있고,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인 양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회복지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또 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강의하고, 또 사회복지에 관련된 걸 끊임없이 나름대로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늘 고민하는 게 바로 이러한 고민입니다. 과연 사회복지에 관련된 우리의 이 knowledge라고 하는 이 지적인 정보가 과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필드에서 얼마큼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10%, 어떻게 보면 20%, 많게는 30% 정도밖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머지 70%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우리가 혹시 해온 것은 아닌가, 한번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책을 쓰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시간 낭비인 것 같이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써놓는 순간부터 이미 과거의 지식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인터넷을 통하여, 또 현장을 통해서,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도 끊임없이 새로운 현장의 글과 현장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셀프 매니지먼트를 통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셀프 소셜 워커들이 필링과 싱킹과 비헤빙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체인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마인드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노베이션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 어떨까요? 또한 왜 이런 이노베이션, 셀프 이노베이션을 왜 끊임없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노베이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혁신되지 않고는 우리의 시스템이, 우리의 그룹이, 우리의 커뮤니티가 이노베이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왜 우리의 조직에서, 이 복지 현장에서 왜 경영 혁신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조직이, 기관이 새로운 목적을 추구할 때 반드시 우리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목적이 100% 바뀌거나 엄청난 내용이 확 바뀌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또 일부분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분명한 것은 목적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은 바뀌어져 가는데 어때요? 그 속에 있는 목표와 내용, 컨텐츠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목적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제 이러한 목적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과제죠.
바로 이런 성장 지향적인 그리고 성공해야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이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끊임없는 경쟁 속에 진행하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면 경영의 기법을 바뀌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똑같은 경영 기법을 소행했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자원은 별로 크게 지금 변화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사회복지 현장입니다. 거의 동결된 아니면 혹시 마이너스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러한 현장에서 더 큰 기대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경영에 대한 기법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틀에 박혀 있는 식으로서의 그러한 운영으로 해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든지 정체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현실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면서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영에 대한 혁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제가 되고 준비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이 경영 혁신이 또 필요한지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급변한다. 그러니까 급변한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슬로우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적응할 만하면 또 바뀌고 또 적응할 만하면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가 너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바쁘게 움직이는 것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준비하고 또 한마디로 나름대로의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영 혁신에 대한 기법 또한 우리가 그 현실에 따라서 변화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현실은 상황은 또 우리 주변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컨텐츠 내용이 안 바뀌고 그냥 그것을 고수하고 있다면 이것은 마치 이제 서서히 스스로 무너지고 몰락하는 것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된다면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급변하는 이 사회를 어떻게 볼까요? 끊임없이 스터디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포캐스팅 해야죠. 포캐스팅. 자, 포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예견한다라는 것이 예견. 뭐를 예견하는 걸까요? 포캐스팅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바뀔 것인가? 미래를 계속적으로 포캐스팅, 예견하는 것이죠. 예견. 포캐스팅은 일기예보라는 뜻이죠. 일기예보. 일기예보는 여러분 어때요? 늘 내일의 날씨는 어떻습니다. 주말의 날씨는 어떠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어떠한 날씨로 바뀔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어떠할 것입니다. 늘 미래를 얘기를 해요. 포캐스팅은. 그러나 미래 얘기한다는 건 뭘까요? 미래를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미래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러한 히어 앤 나우의 현실이라면 미래는 반드시 이러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면은 출산율 OECD 국가 세계 OECD 국가 중에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거의 그 출산율을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포캐스팅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동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책과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너무 고령화가 많아지고 그 고령화가 많아진다는 건 뭘까요? 생산적인 자원이 줄어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건 뭘까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자꾸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서서히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가 되어져 가서 나중에 노인들이 가득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사방에 본인을 포함하여 노인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면 과연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가 지금 우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불과 20년 후, 30년 후에는 불과 한 3명 중에 1명이 이런 고령화에 속해 있는 노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의 복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자, 그리고 이제 좀 머지않아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그런 인적 자원들이 막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많은 다문화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많은 다문화들을 우리는 어떻게 케어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할 것이고, 그들을 우리나라의 자원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끔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복지 정책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겠죠. 노인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노인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측은한 마음으로, 동정 어린 마음으로 이제는 노인분들을 좀 쉬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가 프로그램이며 문화 프로그램이며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줬어요. 프로그램 강사비, 또 프로그램 지원비, 또 막 곳곳에 노인 종합복지관을 짓고 또 곳곳에 노인 종합문화센터도 짓고 나름대로 여가적인 문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지원해 준 다음에 그 다음 대책도 우리는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돈들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들이 그걸 통해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스트레스도 풀어지고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들이 생을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도와만 줘야 되는지 우리는 좀 멀리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문제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 사회 구현하는 것도 좋고 또 복지 국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복지만을 위해서 써야 될 비용이 계속 많아지는 것만이 저는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겠죠. 북한과의 대치. 아직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와 그들은 적과의 싸움처럼 끊임없이 총뿌리를 마주대고 냉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곧바로 전쟁으로 돌입할 수 있는 위기 촉발의 순간에 서 있는 겁니다. 단지 휴전을 한 상황이었지 언제 다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겠죠. 앞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점점 강대국으로 또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죠. 그 외에는 중국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유럽의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공조하는 부분에서 많은 경쟁 속에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지만 또 우리는 홀로 서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동안에 주변의 국가들은 점점 강대국이 되고 더 강한 힘의 힘을 갖게 된다면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회가 커지는 것이 곧 복지만을 강화시키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복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개인적인 주장이면서 복지 경영의 저는 키워드다 생각합니다. 복지 경영이 뭡니까?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복지 경영은 복지가 홀로 서기 위한 준비의 작업이 복지 경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까요? 자기 경영이 뭘까요?
자기 경영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부탁하지 않고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도 나 홀로 쉽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렵지만 이 사회를 내가 홀로 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러한 작업이 저는 어떨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경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지의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 복지가 어떤 국가의 또 어떤 후원자의 어떤 그룹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훌륭한 복지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지원해주고 원조해주는 것이 훌륭한 복지가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가 홀로 설 수 있도록, 홀로 어떻게 될까요? 클라이언트가 셀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셀프 매니지먼트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클라이언트가 셀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셀프 매니지먼트만 한다면 이건 엄청난 소셜 웰페어를 이미 많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동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요즘 다문화도 그렇습니다. 다문화도 그들을 위해서 막 도와줍니다. 물질적인 서비스, 정서적 서비스, 상담, 많은 지원 체계를 도와주는데 다 도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는 거죠.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 조국과 또 나라와 또 그 개인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저는 이것이 더 좋은 훌륭한 복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세터민이라는 용어도 그들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탈북 이민자들이죠. 이 세터민들을 위해서도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어떻게 끊임없이 도와주겠냐는 것이죠. 나라의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다 보면 어떨까요? 자원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원을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 자원을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 거냐는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고요. 기업이 도와주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고요. 국가 지원금으로, 국가 보조금으로, 공동모금에도 다 한정된 예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들을 저는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 복지의 현장 속에 이제 끊임없이 그냥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원해주고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다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의 키워드를 갖고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는, 그들이 나름대로 의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지의 맞춤형 서비스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에 이겨나가기 위해서 변화를 연구하고 변화를 진단하고 변화 속에서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셀프 매니지먼트와 또 나아가서는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에 대한 복지 그리고 복지 속에서 스스로 맞춤형으로 살아가기 위한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복지 현장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사고의 전환 속에서 오늘 배운 내용은 복지에 대한 그리고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리고 이노베이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자, 이 이노베이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혁신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러한 지금 복지 경영을 하면서 계속 배울 예정이고요.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이노베이션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연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챕터를 마치고 다시 과연 이노베이션을 이루기 위한 사고의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